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때 이름난 문벌로 소문났던 윤가는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요.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은 곳곳이 낡아 처마 끝이 휘어졌고 마당의 정원수는 손질할 이가 없어 제멋대로 뻗어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 윤세준 도령은 책상 앞에 앉아 사서삼경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과거 급제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날마다 글만 파고들고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북과 먹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으나 정작 집안 장부는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령님, 쌀독이 바닥이 났사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두른 늙은 하인 만복이 조심스레 말했으나 윤세주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휘저었지요. 그 일은 안채 마님께 여쭈어 보거라. 나는 학문에 정진하느라 바쁘다. 만복은 답답한 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벌써 몇 해째 같은 대답만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안채에 들어선 만복은 주인마님 이정희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곱게 차려입고 있었으나 자세히 보면 치마자락은 해져 있었고 비녀 또한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기세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마님, 쌀독이 텅 비었사옵니다. 지난달에 곡식 상인이 빌려드린 값을 재촉하다가 그냥 돌아갔나이다. 정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으나 곧 평정을 되찾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깟 일로 소란 떨지 마라. 우리 윤가가 어떤 집안인데 곡식이야 다시 마련하면 되지 않느냐. 허면 창고의 곡식도 이미 다 비었사온데요. 만복이 고개를 떨구며 말끝을 흐리자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우리 집이 어찌 그리 궁핍하단 말이냐? 정희도 속으로는 집안 형편이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양반가의 체면을 생각하면 차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윤가의 몰락을 수군거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으나 겉으로는 더욱 고개를 치켜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도령 계시오. 정희와 만복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고을의 큰 부자 김만석이었지요. 그는 윤가에 빌려준 돈을 독촉하러 온 것입니다. 마님, 어찌하시렵니까? 만복이 낮게 묻자 정희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없다고 하여라. 도령님은 학문에 전념하고 계시니 만날 수 없다고 전하거라. 그러나 김만석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미 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소. 더 미루신다면 곤란하지요. 담보로 잡힌 전답까지 있으니 이번 달 안에는 기어이 갚으셔야 하오. 그 소리는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길 가던 이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정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결국 윤세준이 사랑채에서 나섰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김만석을 맞이했습니다. 김영감, 그리 소란 피울 일이 아니오.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시면 반드시 갚겠소. 도령님, 석 달째 같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젠 더는 기다릴 수 없소이다. 김만석의 날 선말에 윤세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집안 형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실감했지만 뾰족한 방도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 한마지기를 더 저당 잡히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김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흉년 기운이 도는데 누가 논을 제대로 사겠소? 값도 바닥에 떨어졌지 않소.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여종 소정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살의 소정은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영민한 눈빛을 지녔지요. 장터에 드나들며 들은 소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 논을 팔아서는 아니 되는데 곧 곡식값이 오를 터인데. 하지만 여종이 감히 주인의 일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정은 속으로만 끓어오르며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윤세주는 결국 김만석과 기한을 다시 정했습니다. 한 달 안에 논 두 마지기를 저당 잡혀서라도 빚을 갚겠노라 한 것이지요. 집안의 마지막 버팀목이나 다름없는 땅을 내어놓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윤가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맞았습니다. 윤세주는 사랑채에서 한숨을 내쉬었고 이정희는 안채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의 소정은 걸레질을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과연 이 집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몰락의 길에 선 윤가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새벽이 밝자 소정은 다른 식솔들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집안 살림이 기울었어도 아침상은 차려야 했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소정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정아, 오늘은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늙은 하인 만복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광주리를 집어들었지요. 장터에 다녀오는 일은 늘 소정의 몫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여종이 밖에 나설 수 있는 기회는 이런 심부름뿐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사오라 하셨나이까? 쌀이 떨어져 가니 조금이라도 구해와야 하고 된장도 사야 한다. 허나 만복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돈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뜻이었지요. 소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든 구해오겠나이다. 소정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장터로 향하는 길은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도령님과 김영감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장터는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정은 곡식을 파는 상인들 사이를 오가며 값을 물었지요. 그러나 어디서나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말이 돌지 않소? 그래서 값이 자꾸 뛰고 있다오. 쌀값은 벌써 석 달 전에 2배지요. 그 말에 소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준 돈으로는 쌀 한 되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럼 보리도 다르지 않지. 흉년이라 다들 곡식을 쌓아두니 값이 오르기만 한다오. 소정은 장터를 이리저리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곡식상 옆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민 영감댁에서 또 논 몇마지기를 샀다더군. 요즘 들어 부쩍 땅을 모으고 있다지 않아? 그래, 흉년이 들까 두려워 다들 땅을 내놓으니 그걸 헐값에 사들이는 게야. 소정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민석주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지주였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땅을 모으고 있다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흉년이면 땅값이 더 떨어질 텐데 어째서 지금 사들인단 말인가. 소정은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혹여 흉년이 일시적이고 곧 풍년이 돌아온다면 지금 사들인 땅은 큰 이익이 될 터였습니다. 마침 장터 한쪽에서는 점을 보는 할멈이 사람들을 둘러앉히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몰래 귀를 기울였지요. 올해는 가을까지 가물겠지만 내년 봄에는 단비가 내릴 것이니 너무 근심 말거라. 점쟁이의 말이 어디까지 믿을 만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실마리가 생겨났습니다. 소정은 결국 쌀 대신 보리와 된장을 조금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쌀은 구해오지 못했느냐? 만복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값이 너무 비싸 보리만 조금 사왔나이다. 허허, 양반댁에서 보리죽을 먹게 될 줄이야. 만복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마님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이 왔느냐? 어서 이리 오너라. 소정이 황급히 안채로 달려가자 정희는 방 안에서 옷가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 비녀와 놀이개를 장터에 내다 팔아라. 급히 돈이 필요하다. 소정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것은 마님이 가장 아끼던 장신구였으니까요. 마님, 그런 귀한 물건을 말대꾸 말아라. 여종 주제의 주인 일에 참견하려 드느냐.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다 팔아야 하는 현실이 그만큼 괴로웠던 것이지요. 소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허면, 마님 요즘 장터에서 들은 소식이 있사온데. 그러나 정희는 손사래를 치며 버럭 꾸짖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여종이 무슨 장터 소식을 안다고 나서느냐. 내게 바라는 것은 시키는 일뿐이다. 소정은 고개를 떨구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소정은 부엌에서 보리죽을 끓이며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민석준 영감의 행보, 점쟁이의 말, 그리고 곡식값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면 도령님께서 논을 팔아서는 아니 되는데, 하지만 여종이 무슨 수로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마님은 듣기조차 싫어하실 테지요. 그날 밤 소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살릴 실마리를 쥐고도 입을 뗄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가슴을 답답하게 죄어왔지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이는 다름 아닌 민석준 영감이었습니다. 그의 저택은 마치 작은 마을과도 같았지요. 넓은 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와 별채가 질서 있게 늘어서 있었고 그 뒤편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곡식 창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석준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고 무엇보다 매서운 눈빛으로 이름이 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상술로 재산을 불려온 그는 이제 고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거느린 대지주가 되어 있었지요. 이른 아침 민석준은 사랑채에서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박서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어제 또 논 새맞이기를 사드렸습니다. 박서방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보고하자 민석준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집 논이더냐? 최진사댁의 논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서둘러 내놓았지요. 최진사는 예전에는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이었으나 형편이 기울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요. 값은 얼마에 쳤느냐?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값이었습니다. 흉년이 든다는 소문에 다들 급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잘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많은 땅을 모아야 한다. 민석준은 걸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들판이 거의 그의 소유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지요. 박서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런데 정말 흉년이 드는 것입니까? 괜한 소문이 아닐지. 민석준은 자신만만한 빛을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틀린 적이 있었느냐. 흉년이 드는 건 확실하다. 허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야. 잠시 가물면 이내 비가 내려 다시 풍년이 들겠지. 그의 눈빛은 더욱 계산적으로 빛났습니다. 지금은 모두 당장 곰궁의 헐값에 땅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돌아오면 그 땅값은 몇 배로 뛰어오를 것이야.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준의 눈썰미와 안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곡식이다. 민석준이 창고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창고에는 쌀, 보리, 콩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던 해마다 조금씩 사들여 모아둔 것들이었지요. 지금 곡식값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예, 2달 전보다 벌써 2배가 되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은 팔지 마라. 더 오를 것이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영감님, 제발 곡식을 좀 내어주십시오. 민석준과 박서방이 나가보니 가난한 농부 몇 명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쓰러지고 있사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애타게 호소하는 농부들을 보며 민석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평소에 부지런히 살았다면 어찌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 이는 너희의 게으름 탓이니 돌아가라. 농부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어 허망히 발길을 돌려야 했지요. 박서방이 눈치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너무 매정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신다면.
민석주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장사와 자선은 다르다. 지금 팔면 나중 이익을 놓치게 된다. 그날 오후 민석주는 말을 타고 자신의 논밭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미 수십 마지기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 윤세준 도령댁의 논도 머자나 내 것이 되겠지. 민석주는 윤가의 논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세준이 빚에 쪼들린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양반이라 해서 다를 것 있느냐. 돈 앞에서는 모두 같을 뿐이다. 민석준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으로 이 고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민석준의 상에는 흰쌀밥과 기름진 고기, 갖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리죽으로 연명했으나 그의 상에는 풍성한 음식이 늘 올랐지요. 영감, 마을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부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민석주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부인은 괜한 근심을 마시오. 사람마다 각자의 운명이 있는 법이지. 그날 밤 민석주는 서재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재산 목록을 훑으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날마다 늘어가는 재산을 헤아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민석준의 탐욕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 끝이 드러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흘이 흐른 뒤 윤세준은 결국 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만석 영감과의 약속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더 미룰 수가 없었지요. 그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붓을 들었습니다. 집안에 전답을 내놓겠다는 전문을 쓰려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김 영감에게 전하여라. 내일 논 2마지기를 내놓겠다고 하여라. 만복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들은 윤가가 대대로 지켜온 소중한 땅이었으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도령님, 정말 다른 방도는 없겠사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이 결정을 하겠느냐. 어서 가거라. 그때 부엌에서 일하던 소정이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에 맺혀있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잠시 망설였으나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종이라 해도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소정은 몰래 꺼내둔 작은 종이 뭉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장터에 다니며 곡식값의 오름내림과 소문들을 기록한 메모였지요. 글씨는 서툴렀으나 숫자와 간단한 말로 정성껏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문지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두드렸지요. 도령님, 소정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들어오너라. 윤세준은 붓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정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깊이 절을 했지요. 도령님, 송구하오나 감히 한 말씀 아뢰고자 합니다. 윤세준은 의아한 눈빛으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소정은 조심스레 손에 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도령님, 이 논을 지금 팔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윤세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종이 자신의 결정을 거스르는 말을 하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지요. 뭐라, 내가 주제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도령님,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석 달간 장터에서 들은 소문과 곡식값의 변동을 적어둔 기록이옵니다. 윤세준은 반신반의하며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곡식값과 함께 장터에서 들은 풍문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곡식값은 날마다 오르고 있사온데 민 영감께서는 오히려 땅을 사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찌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윤세준은 잠시 고개를 저었으나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빚은 어찌 갚으란 말이냐? 소정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내어주신 비녀와 놀이개를 팔아 당장의 급한 불만 끄시옵소서. 그리고 석 달만 기다려 보시옵소서. 흉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땅값은 다시 오를 터이옵니다. 석 달이라 내가 어찌 그것을 단정하느냐. 장터의 점쟁이 할멈께서 내년 봄에는 단비가 내릴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또한 민 영감의 행보를 살펴보시옵소서. 흉년이라면 땅을 팔아야 마땅한데 그 사람은 오히려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세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종의 말이 터무니없어 보이면서도 어디까지는 일리가 있었지요. 허나 내 말이 틀린다면 집안은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 아닌가. 소정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하지만 도령님, 지금 논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차라리 기회를 엿보는 것이 나을 것이옵니다. 윤세주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곱씹어 보니 소정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었지요. 소정아, 예, 도령님, 내 말이 옳다면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갈 뻔하였구나. 소정의 눈에 희망이 번져들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감히 말씀드렸으나 만약 제 말이 틀린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윤세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종의 말에 기대를 걸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지만 달리 길이 없었지요. 좋다. 석 달만 더 버텨보겠다. 그날 저녁 윤세주는 안채에 들어가 부인 이정희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상대로 정희는 크게 노하여 소리를 높였지요. 여종의 말을 믿고 집안일을 결정하다니 도령님 제정신이십니까? 정희야, 나도 믿기 어려웠다. 허나 소정이 적어온 기록들을 보니 허튼 소리는 아니더구나. 정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세주는 이번만큼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과연 소정의 예측이 옳아들어 윤가의 몰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화가 닥치게 될까요? 한 달이 흐르자 소정의 예측이 조금씩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곡식값은 날마다 치솟았고 헐값에 나온 논밭은 하나둘씩 민 영감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세주는 장터 소식을 듣기 위해 만복을 자주 보냈고 소정에게도 시세를 더 꼼꼼히 살펴오라 당부했습니다. 소정아, 오늘은 어떠하더냐? 사랑채에 앉은 윤세준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지요. 도령님, 쌀값이 또 올랐사옵니다. 석 달 전 한 섬에 단량이던 것이 이제 8량까지 뛰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내 선택이 옳았던 게로구나. 윤세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논을 팔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요. 소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령님, 요즘 민 영감께서 곡식을 더 사들이신다 합니다. 창고가 모자라 새로 짓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윤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무언가 더 큰 꿍꿍이가 있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도령,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어찌 아무 소식이 없단 말이오. 김영감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세주는 한숨을 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영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더는 못 기다리오. 이미 석 달이나 늦었는데 언제까지 이런 말씀만 하실 작정이오? 영감님, 곧 갚겠소. 시간을 조금만 더. 김영감은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쳤습니다. 도령, 더는 미룰 수 없소이다. 당장 논을 내놓든가 다른 방도를 찾으시오. 그때 소정이 다가와 윤세준의 귀에 살짝 속삭였습니다. 순간 윤세준의 눈빛이 번쩍 빛났지요. 김영감, 혹시 곡식이 필요하지 않으시오? 곡식이라니 무슨 뜻이오? 요즘 쌀값이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남은 곡식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김영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보다 쌀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럼 쌀 20섬을 주시면 빚의 절반은 없던 일로 하겠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윤가에 그만한 쌀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이미 대비해 두었지요. 지난달 마님의 비녀를 팔아 곡식값이 아직 낮을 때 쌀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김영감이 돌아간 뒤 윤세주는 소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정아, 내가 언제 그 곡식을 마련했느냐?
도령님, 지난달에 마님의 장신구를 팔았을 때 그 돈으로 미리 사두었사옵니다. 값이 오를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세주는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다. 내 덕에 큰 위기를 넘겼구나. 며칠 뒤 이웃 고을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석 달 전 헐값에 논을 판 김서방이 지금은 2배 값을 받을 수 있다며 통곡한다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그 말이 참이냐? 예, 도령님. 그 논을 헐값에 내놨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 하더이다. 윤세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때 논을 팔았다면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테지요. 소정이를 데려오너라. 소정이 들어서자 윤세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도령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정이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윤세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소정아,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았다. 참으로 고맙다. 도령님,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윤세준은 이제야 소정의 진가를 인정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으나 그녀의 지혜는 웬만한 선비보다 뛰어났지요. 앞으로 집안의 중요한 일은 내 의견을 먼저 듣겠다. 도령님, 소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윤세주는 부인 정희에게 모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소정이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으나 결과를 보니 허튼 소리가 아니더구나. 정희는 얼굴빛이 착잡했습니다. 여종이 집안을 구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허나 여보, 여종에게 그리 의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희야,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소정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그 무렵 민 영감은 불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세준이 논을 내놓지 않았다는 정갈이었지요. 박서방, 윤도령이 아직 논을 팔지 않았다더냐? 예, 영감님. 김영감에게 곡식으로 빚을 갚았다 합니다. 민석준의 얼굴에 살기가 어려졌습니다. 흥미롭군. 그렇다면 다른 수를 써야겠다. 그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여전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가에는 지혜로운 여종 소정이 버티고 있었지요.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까요? 소정의 지혜가 더 큰 시련까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소정의 지혜 덕분에 집안이 위기를 넘기자 윤세주는 점차 중요한 일들을 소정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곱게 보지 못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안주인 이정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안채에서 혼자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종의 말을 듣고 집안일을 정한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양반댁 도령이 여종의 말에 휘둘리다니. 정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비녀와 놀이개는 이미 팔려나가고 남은 것은 소박한 차림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기에 분노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깥 사랑채에서 윤세준과 소정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정아, 다음 달 곡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도령님, 아직은 한 달 더 기다리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곡식값이 꼭대기에 닿으면 이내 내려가게 될 것이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치가 떨렸지요. 순이야, 소정을 불러오너라. 정희가 몸종에게 호통을 치자 순이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정아, 마님께서 부르신다. 소정은 손을 씻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정희의 싸늘한 눈빛에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요. 마님, 부르셨나이까? 이리 와 앉아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정은 방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요즘 도령님과 무슨 이야기를 그리 많이 나눈다더냐? 마님, 그저 물으시면 아는 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집안일이라 여종 주제에 집안일을 안다고 내가 장터에서 주워들은 소문 몇 가지로 집안을 구했다고 으스대느냐?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요. 도령님이 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된 줄 아느냐?
건방지게 굴지 마라. 소정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돕고 싶어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여종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도령님께 함부로 조언하지 마라. 내 주제를 알라. 예, 마님, 명심하겠나이다. 소정이 대답했지만 정의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적어둔다는 그 종이 쪽지들도 모두 내 앞에서 태워라. 여종이 글을 안다는 것부터가 분수에 어긋난다. 소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정성껏 적어온 소중한 기록이었으니까요. 마님, 그것은 말대꾸 말고 당장 가져오너라. 소정은 눈물이 고였으나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달려가 종이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태워라. 정의의 단호한 명령에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화로에 넣었습니다. 삽시간에 불길이 종이를 삼키며 그녀의 노력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지요. 바로 그때 윤세준이 안채에 들어섰습니다. 정의야, 무슨 소란이냐? 여보, 이 여종이 분수를 몰라 가르쳐준 것뿐입니다. 타고 있는 종이를 본 윤세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은 소정이 적어둔 기록이 아니냐? 그렇죠. 여종이 감히 글을 쓰고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태워버린 것이요. 윤세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집안을 구한 단서였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정의야, 저것은 그냥 종이가 아니다. 소정이가, 여보도 그 여종의 편을 드는 것이오? 양반으로서의 채통은 어찌하려 하시오? 정의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세준은 부인의 체면을 생각해 선뜻 소정의 편을 들지도 못한 채 난처했지요. 소정은 조용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도령님, 저는 물러가겠나이다. 소정이 나간 뒤 안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여보, 정말 소정을 그렇게 대해야 했을까? 윤세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신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집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의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양반가의 체면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지요. 그날 밤 소정은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을 위해 애쓴 노력이 모두 부정당한 듯 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이를 다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록은 사라졌으나 머릿속에 새겨진 지식과 통찰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만복이 다가와 소리 낮추어 위로했습니다. 소정아, 너무 상심하지 마라. 마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그러신 게다. 만복 아저씨,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다, 소정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세상이 그런 게지. 만복의 위로에도 소정의 가슴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었지요. 가을이 깊어가자 소정이 예측한 대로 심한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연일 맑기만 했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지요. 논의 벼는 누렇게 말라갔고 우물의 물 또한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는 완전히 망할 것이 뻔했지요. 이런 흉년이 언제 있었더냐.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장터에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측대로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요. 이런 형세를 가장 기뻐한 이는 다름 아닌 민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린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했지요. 박서방,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영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곡식을 내다 팔 시기다. 지금 쌀 한 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12냥까지도 받는 이가 있다 합니다. 박서방의 말에 민영감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세냥에 사들인 곡식을 4배 값에 팔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었지요. 허나 아직 서두르지 마라. 조금만 더 참으면 더 올릴 것이다. 민영감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의 관심은 오직 이익뿐이었지요. 마을 곳곳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번져갔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나무뿌리와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제발 곡식을 좀 내어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쓰러지고 있사옵니다. 민 영감의 대문 앞에는 날마다 굶주린 백성들이 무릎 꿇고 애걸했으나 그는 냉정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업보다 내가 왜 도와야 하느냐? 한편 윤가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소정이 미리 준비해둔 곡식 덕분이었지요. 소정아,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굶을 뻔했구나. 윤세준이 고마움을 전하자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 그저 운이 따랐을 뿐이옵니다. 운이라니, 그것이 어찌 운이더냐. 내 눈이 밝아 미리 대비한 것 아니냐. 윤세준은 이제 소정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인 정희의 눈치를 보아 대놓고 칭찬하지는 못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만복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령님, 큰일 났사옵니다. 윤세준이 달려나가자 만복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민 영감이 곡식값을 또 올렸습니다. 이제 쌀 한 섬이 무려 15냥이라 합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세냥하던 쌀이 5배나 오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댁 막내도 어젯밤 만복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세준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대비했지만 다른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도령님, 우리 집 곡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그래, 그러는 것이 옳을 듯하다. 허나 윤세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 정희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안채에서 정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넉넉지 못한데 남에게 나눌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허나 정희야,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들의 팔자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정희의 말은 차가웠으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소정의 대비가 아니었다면 자신들도 저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스쳤던 것이지요. 며칠 뒤 더욱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령님, 원님께서 민 영감을 불러들였다 합니다. 만복이 급히 전해왔습니다. 원님이 친히? 예, 백성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니 원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원님 오태어는 민 영감을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민석준, 내가 곡식을 쌓아두고 값만 올린다 하니 사실이냐? 원님, 그것은 장사일 뿐이옵니다. 법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민 영감은 뻔뻔하게 대답했으나 원님의 낯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는 일이더냐? 저는 제 재산을 지킬 뿐이옵니다. 내 재산이라 그 재산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시각 윤가의 소정은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탐욕이 오래 갈 리 없지. 이제 민 영감의 시대는 저물어 가는구나. 도령님, 드디어 민 영감이 벌을 받을 때가 온 듯합니다. 그래, 소정아, 내 말이 맞다. 윤세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민 영감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흘 뒤 고을이 떠들썩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님 오태원이 민 영감의 재산을 전부 조사하라 명한 것이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민 영감의 집을 에워싸고 창고 하나하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민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영감님, 이 많은 곡식을 백성이 굶어 죽는 판에 어찌 혼자 쌓아두셨단 말이오. 포졸 대장이 혀를 찼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지요. 이것은 내 재산이다. 내가 정당하게 산 것이다. 민 영감이 억지를 부렸으나 이미 원님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 민 영감이 끌려 나왔습니다. 원님은 준엄한 눈빛으로 그를 꾸짖었지요. 민석준, 내 죄를 아느냐? 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백성이 굶어 죽는데 곡식을 숨기고 값을 올린 죄다.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뜰을 울렸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관아 밖을 가득 메웠지요. 원님, 저는 법을 어긴 바 없사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목민관의 첫째 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짓을 보아라. 원님이 손가락으로 민 영감의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쌓아둔 곡식만 풀었어도 온 고을 백성이 굶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을 터인데 내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가 죽어갔는지 아느냐. 민 영감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억지가 무너진 순간이었지요. 이에 나는 내 재산을 몰수하고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원님의 선포에 마당과 거리에서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탐욕이 응징받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너는 이 고을에서 내쫓겠다.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리라. 민 영감은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허망하게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 소식은 곧 윤가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정은 부엌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실현된 것이었지요. 소정아, 내 말이 모두 옳았구나. 도령님,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 눈이 밝았기에 집안이 살아난 것이다. 그 무렵 원님 오태원이 직접 윤가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소정의 지혜로운 활약을 들은 까닭이었지요. 윤도령, 집에 있느냐? 윤세준이 급히 달려나와 예를 갖추었습니다. 원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여종 소정이란 자를 만나고 싶어 이리 왔소. 소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깊이 절했습니다. 소인 소정이옵니다. 원님은 어린 여종의 맑은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총명함이 빛나고 있었지요. 소정아, 내가 이 집안을 살렸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냐? 원님, 그저 작은 보탬이 되었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구나. 허나 내가 한 일은 분명 훌륭하다. 민 영감 같은 탐욕스런 자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내 같은 지혜로운 이는 큰 보배다. 원님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소정에게 면천을 내리겠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종이 면천을 받아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일이었지요. 소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원님 감히 큰 은혜를, 내 지혜로 많은 사람을 구했으니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 원님은 면천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안채에서 이정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어려 있었지요. 원님, 정말 소정이를 면천하시겠습니까? 그렇소, 마님. 이 아이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정희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원님이 돌아간 뒤 소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정아, 미안하다. 마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정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으나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어찌 대했는지 부끄럽구나.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만과 편견을 깨닫고 흘린 눈물이었지요. 마님, 저는 다만 이 집에 보답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소정아, 고맙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그날 이후 윤가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소정은 면천을 받았으나 여전히 윤가에 머물며 집안일을 도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여종이 아닌 자유민으로서 가족 같은 일원으로 존중받았습니다. 민 영감이 쌓아둔 곡식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졌고 고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탐욕은 무너졌고 지혜와 선함은 빛을 인정받았지요. 윤세주는 소정과 함께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정희 또한 깨달았습니다.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덕행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상에는 여전히 탐욕에 눈먼 이들이 많지만 소정 같은 이가 있기에 희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 되었지요.